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있고 싶어지는 건 게을러서도 아니고 세상을 싫어해서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다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느 순간부터 밖에 나갈 생각을 하면 설명하기 힘든 피로가 먼저 밀려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보다 아무도 만나지 않는 하루가 더 편해졌을 뿐입니다. 집은 조용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도 아무 역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마음의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집에만 있고 싶어지는 마음은 사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쳤다는 증거일 때가 많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배우자로, 직원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집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는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기대에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본질을 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아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쉬고 있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상태, 그리고 나도 모르게 쌓여온 긴장과 피로, 그것 모두가 고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안쪽으로 쌓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앞에서 웃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안부를 묻는 질문에도 대답이 길어질까봐 피곤해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말이 사실은 지금도 괜찮은 사람인가요? 라고 묻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나의 상태를 평가하지 않는 공간, 그게 집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아주 서서히 굳어집니다. 오늘은 쉬자, 내일도 쉬자, 이번 주는 나가지 말자.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가는 게 귀찮다가 아니라 나가는 게 두렵다로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집은 쉼터가 아니라 마음의 은신처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 즉 집은 꼭 무언가를 욕심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에 대한 집착, 상처받지 않으려는 집착, 더 이상 소모되지 않으려는 집착도 모두 집착입니다. 집에만 있고 싶다는 마음 안에도 이 상태만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미세한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집착이 깊어질수록 삶의 반경은 점점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굳고 마음은 접촉이 없으면 생각만 반복합니다. 과거의 장면, 이미 끝난 대화, 하지 못한 말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밖에 나가지 않아서 편해졌다고 느꼈던 마음은 어느새 이유 없는 불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왜 남들처럼 활발하게 못 살까? 하지만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부족도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은 단지 너무 오래 긴장을 견뎌온 사람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무상무장이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의 체력도, 관계의 밀도도, 역할의 무게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예전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가장 쉬운 선택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리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집에만 있고 싶다는 마음을 고치려 하거나 밀어내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까지 잘 버텨온 자신이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쉬고 있는가 아니면 숨어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아주 짧은 실천 하나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이 배까지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3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도망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회복 중이다. 이 문장을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이 느슨함이 바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사람 많은 곳에 다녀오면 이유 없이 지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예전엔 이 정도 아니었는데. 이 느낌은 많은 중년 이후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 은근히 저항합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의욕이 줄었을까? 왜 집에만 있고 싶을까? 그 질문들 속에는 자신을 향한 실망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무상무장이라고 말합니다. 몸도 무상하고 마음도 무상하며 지금의 나 역시 잠시 머무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 무상을 머리로는 알면서 마음으로는 거부합니다.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의 나는 부지런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중심에 있었고 하루가 부족할 만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지금의 느려진 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 앞에서 자연스러운 적응 대신 움츠러듦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집에 있는 게 편하다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집에 있고 싶어지는 건 밖이 싫어서라기보다 밖에서 요구되는 속도를 더 이상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고 대화는 여전히 성과와 계획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지금의 나는 자꾸 뒤처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덜 상처받는 선택이 아예 그 흐름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물러남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또한 무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 쉬듯이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는 확장의 계절이 아니라 정리와 휴식의 계절에 더 가깝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봄과 여름의 기준으로 가을과 겨울의 자신을 판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마음을 가장 많이 지치게 합니다. 예전처럼 못하는 나, 예전만큼 즐겁지 않은 나,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은 나, 이 비교가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안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가 됩니다. 집안에서는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굳이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집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려는 무의식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포기와는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용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 나는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속도를 줄이는 것과 삶을 멈추는 것은 다릅니다. 조용해지는 것과 사라지는 것도 다릅니다. 만약 지금의 당신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면 그것을 문제로 규정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잃어서 집에 있는 걸까? 아니면 무엇을 더 지키기 위해서일까? 이 질문은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만듭니다. 무상은 슬픈 진리가 아니라 삶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깊은 허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짧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창가나 현관 쪽으로 가서 밖의 빛을 잠시 바라보세요.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의 하늘이 어제와 다르다는 것만 느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봅니다. 나도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 한 문장은 변화를 거부하던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 틈이 생기면 집에만 머물던 이유도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마음이 무겁고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작아진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지만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구는 몸의 고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상태, 특히 비교에서 비롯되는 괴로움도 그에 포함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비교는 점점 더 조용하고 더 깊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합니다. 한때는 하루에 10가지 일을 해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만 해도 피곤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했고 어디를 가도 존재감이 있었던 내가 이제는 대화 속도를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이 비교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오래 남습니다. 또 다른 비교도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의 비교입니다. 누구는 아직도 활발하게 모임에 나가고 누구는 여행을 다니고 누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겉으로는 대단하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이 비교는 단순한 부러움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아직 내려놓아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자아에 대한 집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야 한다. 이 나이에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 생각들이 마음속 기준이 되어 지금의 나를 계속해서 부족한 존재로 만듭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이 비교는 더 복잡해집니다. 자녀들은 바쁘게 자기 삶을 살아가고 손주들은 빠르게 자라며 나는 점점 그들의 중심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주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과거의 위치와 지금의 위치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이 비교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물러납니다. 밖에서는 비교의 재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 모습, 속도, 성취, 그 모든 것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처럼 느껴질 때 집은 비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됩니다. 집 안에서는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기준에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비교를 피했다고 해서 비교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비교하던 것을 이제는 마음속에서 혼자 하게 됩니다. 어제 나와 오늘의 나, 남의 이야기와 나의 현실, 하지 못한 것들과 이미 늦어버린 것들, 이 생각들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망상은 특별한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와 상관없는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을 점유하는 상태입니다. 비교는 가장 강력한 망상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더 잘한 사람, 더 젊은 사람, 더 활발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비교를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나를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는 잘못된 성격이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 아직 쓸모있는 존재인지 묻고 싶은 마음이 비교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관찰 하나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비교의 생각을 밀어내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가 또 나를 재고 있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깨어 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비교는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숨게 만드는가? 대부분의 경우 비교는 삶을 확장시키기보다 삶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교의 힘은 조금 약해집니다. 집에만 있고 싶어지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종종 이 비교의 피로가 깔려 있습니다. 그 피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집은 점점 더 좁아지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 피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비교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알려주는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로, 자식으로, 가장으로,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으로 또는 직장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말입니다. 이 역할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방향을 주고 의미를 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 역할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중년 이후에 집에만 있고 싶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역할에 대한 집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로서 할 일이 분명했습니다. 챙겨야 할 것, 결정해야 할 것, 책임져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분주했지만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감각은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만큼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변화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위치, 예전의 중요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지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꼭 욕심을 부리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역할, 이미 바뀐 관계, 이미 끝난 자리에도 마음이 머무를 때 그 또한 집착입니다. 나는 아직도 이 정도는 해야 하는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중심이어야 한다. 이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놓이지 않으면 현실과 마음 사이에 간극이 생깁니다. 그 간극은 조용한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밖에 나가면 자신의 자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화의 중심이 아니고
결정권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쪽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은근히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불편한 장면을 피하려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집안으로 물러나는 선택입니다. 집에 있으면 누구의 역할도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답게, 어른답게, 강한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있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집은 역할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지 못한 채 피하기만 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들일수록 이 역할 집착은 더 깊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이 집은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마음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생각보다 큰 상실감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 상실을 느끼지 않기 위해 조용한 공간을 선택합니다. 문제는 역할을 내려놓지 못한 채 숨어버리면 마음은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간다는 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예전의 답은 더 이상 맞지 않는데 새로운 답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자신을 설명할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더욱 집에만 있고 싶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모든 역할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역할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나는 부모라는 역할 이전의 존재였고 그 역할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역할은 변하지만 존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역할이 사라질수록 자기 자신도 사라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지금의 당신이 집에만 있고 싶어지는 이유를 이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쉬고 싶은 걸까? 아니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역할을 붙잡고 있어서 아픈 걸까? 이 질문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역할들, 부모, 직업, 책임, 희생, 돌봄, 그리고 그 아래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습니다. 이 역할이 없어도 남아있는 나는 무엇인가? 당장 답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을 품는 것 자체가 집착을 느슨하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역할을 붙잡고 있을수록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역할을 조금 내려놓을수록 존재는 다시 숨을 쉽니다. 집에만 있고 싶어지는 마음은 어쩌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는 마음 깊은 곳에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포기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평생 책임을 지고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말은 더 불안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이상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깊은 허락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은 속도, 같은 기준, 같은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중년 이후에 집에만 있고 싶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많은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기준, 스스로에게 씌운 기준까지. 이 기대들은 젊을 때는 동력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이제는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달라졌는데도 예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때 삶은 점점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나가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기대에 응답하지 않는 자리로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곳에서는 실패도 없고 실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쁨과 연결도 함께 줄어듭니다. 내려놓음은 이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완전히 끊어내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기대를 하나씩 내려두는 연습입니다. 이 나이에도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정도는 해야 정상이다. 이 문장들을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도라고 부릅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금의 조건에 맞는 길을 찾는 태도입니다. 집에만 있는 것도 무작정 다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느리고 남들에게 잘 보이지 않지만은 삶을 가장 오래 지탱해 줍니다. 내려놓음이 어려운 이유는 통제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내가 가족을 챙기고 상황을 관리하고 관계를 조율해야 한다고 느낄 때 마음은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은 집에 있어도 생각은 밖을 떠돌게 됩니다. 이 통제의 끈을 놓지 못하면 진짜 쉼은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려놓으면 이제 다 포기하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깨달음에 가깝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세상은 내가 잠시 물러나도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인정을 거치지 않으면 집에 있어도 마음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내려놓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려 애쓰지 않겠다고 속으로 정해보는 것입니다. 전화에 바로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소식에 의견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마음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가볍게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의 속도로 살아도 괜찮다. 이 문장은 처음에는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들려주면 마음은 서서히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조금 덜 붙잡는 것으로 시작될 뿐입니다. 집에만 있고 싶어지는 마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의 방향 전환일지도 모릅니다. 그 방향을 존중해 줄 때 삶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쉬고 있어. 하지만 그 안을 조금 들여다보면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고 감정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깨어있는 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어있음, 즉 정념 또는 알아차림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집에 있어도 정념이 없으면은 하루는 흐릿하게 흘러가고, 집에 있어도 정념이 있으면 하루는 분명한 결을 가집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이라도 마음의 태도에 따라 삶의 밀도는 달라집니다. 집에만 있을 때 정념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침에 눈을 떠도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시간만 지나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사람은 쉬고 있다고 느끼기보다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념은 이런 흐릿함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정념이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집에 있어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빛이 들어온다는 것을 보고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삶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휴식 아니냐고 묻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는 다릅니다. 후자는 마음을 회복시키기보다 오히려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서도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념은 집을 머무는 장소에서 사는 장소로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온기와 향을 느끼며 마시면 그 짧은 시간이 분명한 경험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마시면은 마셨는지도 모른 채 컵만 비워집니다.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중년 이후에 집에만 있고 싶어지는 마음을 무조건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정념이 살아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안에서의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감각이 닫히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 조용히 관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정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느슨해진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으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조금씩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념은 억지로 생각을 멈추는 기술이 아니라 생각이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순간에도 아주 짧은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등이 의자에 기대어 있는 느낌,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리듬을 천천히 알아차립니다. 이때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붙잡지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그저 지나가게 두세요. 이 몇 초의 알아차림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현재로 들어옵니다. 정념은 길고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하루에 몇 번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연습일 뿐입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은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회복과 정돈의 시간이 됩니다. 집에 있어도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정념이 있을 때 집은 은신처가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는 조용한 자리로 변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조용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는 잠시 잊고 지내던 생각들이 집 안에 혼자 있을 때 더 선명해집니다. 밤이 되면 특히 그렇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은 마음은 갑자기 바빠집니다. 같은 생각이 반복됩니다. 이미 끝난 대화, 하지 못한 말,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장면들, 또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아이들에 대한 염려, 앞으로의 건강과 돈에 대한 불안, 이 생각들은 새롭지 않습니다. 이미 수없이 지나간 생각들입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되돌아옵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한 곳에 묶여 있다고 표현합니다. 움직임이 없을수록 마음은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밖에 나가면 새로운 소리, 새로운 풍경, 새로운 만남이 자연스럽게 생각의 흐름을 바꿔줍니다. 하지만 집 안에만 있으면 자극은 줄어들고 마음은 자기 안으로만 파고듭니다. 이때 자주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사라질 때, 내가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이 약해질 때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집안에 있어도 전화 한 통이 와도 이 감각이 회복되지 않으면 외로움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생각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더 통제하려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지만 마음은 명령에 잘 따르지 않습니다. 억지로 막으려 할수록 생각은 더 커지고 외로움은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반복되는 생각을 번뇌라고 부릅니다. 번뇌는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번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기보다 너무 오래 혼자 견뎌온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내용보다 그 아래에 깔린 감정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약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을 많이 져온 사람, 쉽게 기대지 못했던 사람에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버텨왔고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았던 분들일수록 조용한 시간에 이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이 외로움을 혼자서만 견디려면 집은 점점 더 고립된 공간이 됩니다. 생각은 더 깊어지고 잠은 얕아지고 하루의 리듬은 흐트러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연습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외로움이 느껴질 때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외로움이 있구나. 이 말에는 판단도 해결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상태를 인정하는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감정은 조금 숨을 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번 아주 짧은 연결을 만들어 보세요. 길게 대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부 문자 하나, 엘리베이터에서 건네는 인사, 편의점에서의 짧은 눈 맞춤, 이 작은 접촉들은 마음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나는 아직 세상과 이어져 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생각을 가두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외로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로움을 밀어낼수록 생각은 더 반복되고 외로움을 인정할수록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같은 생각이 돌고 있다면 그것은 고장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다음 변화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유난히 엄격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관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가 되면은 이 나이에 이 정도도 못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말들을 아무도 듣지 않는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던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즉 자애와 연민은 반드시 남을 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향해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의 나를 다그치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자기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 자비가 없으면 삶은 점점 더 숨이 막히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집에만 있고 싶어지는 마음 뒤에는 종종 이 자기 비난이 숨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괜히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마주하게 될까봐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용한 공간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 안에서도 자기 비난이 멈추지 않으면 집은 쉼터가 되지 못합니다. 자비는 괜찮아 라고 무조건 덮어주는 태도가 아닙니다. 아픈 것을 아프다고 인정해 주는 것, 지친 것을 지쳤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불교에서는 고를 없애려 하기보다 고를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이해받지 못한 고통은 마음속에서 더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처들이 많습니다. 누구도 크게 알아주지 않았던 희생,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책임, 말하지 못한 서운함과 외로움, 이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도 자연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질수록 안쪽에서 더 또렷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입니다. 자비의 태도는 삶의 속도를 조금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예전만큼 하지 않아도 괜찮고, 오늘은 아무 성과가 없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허락이 없으면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집안에서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짧은 자비의 연습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 나도 괜찮다. 이 문장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은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비는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탱해 온 오랜 긴장을 풀어주는 힘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다시 바깥과 연결될 여유를 얻게 됩니다. 자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변화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집에만 있고 싶어지는 마음을 무조건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탓하지 않고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속으로 한번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숨을 쉽니다. 이 숨 쉴 틈이 생겨야 다음 걸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하루에 몇 번 자기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말을 멈추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은 집에 머무는 시간도 자책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나한테는 너무 어려워.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큰 변화가 아니라 아무 변화도 없는 상태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삶은 생각만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대단한 계획이나 결심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일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순간에 작은 행위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몸이 아주 조금 움직이면 마음도 그만큼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집에만 머물던 삶의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줍니다. 중년 이후에 집에만 있고 싶어지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 의욕을 앞세우지 않을 것, 남과 비교하지 않을 것. 그래서 오늘 제안드리는 실천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이 작음이 오히려 오래 갑니다. 첫 번째는 문 앞까지 가기입니다. 밖에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발을 신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집 안에서 현관문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도 되고 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깥의 공기, 소리, 빛을 잠시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몸은 밖이 완전히 위험하지 않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 한 번 의식적인 호흡입니다. 시간을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났을 때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지금 내쉴 때 여기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짧은 호흡은 생각이 과거와 미래로 흩어지는 것을 잠시 멈춰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념의 연습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짧은 외부 접촉입니다. 사람을 오래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통화도 길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한마디,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서의 눈맞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접촉은 마음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 안에 있다. 이 실천들의 공통점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져야 한다는 조건도 없고 의욕이 생겨야 한다는 목표도 없습니다. 그저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 없는 행위라고 부릅니다. 잘하려 하지 않을 때 행위는 오히려 더 깊은 변화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변화는 감정으로 먼저 오지 않고 믿음으로 먼저 옵니다. 몸이 아주 조금씩 다른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하면은 마음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이 과정을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하나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문 앞까지 가기, 내일은 호흡 한 번, 그 다음 날은 인사 한마디. 이 정도의 변화면 몸은 긴장하지 않고 마음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지속됩니다. 집에만 있던 삶에서 다시 바깥으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문을 활짝 열지 않아도 됩니다. 큰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임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있으면서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 있으면서도 이미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집에 있느냐 밖에 나가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은 살아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감각이 중년 이후의 삶을 조용히 가릅니다. 집은 본래 쉬는 곳입니다. 몸을 내려놓고 마음을 풀어도 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집이 삶의 전부가 되는 순간 그 쉼은 고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밖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기면은 삶은 점점 안쪽으로만 접히고 마음은 스스로를
확인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때 사람은 이유 없이 공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흐름으로 봅니다. 머무는 것도 흐름의 일부이고 나아가는 것도 흐름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머무는 상태가 움직임을 완전히 거부할 때 생깁니다. 그때 흐름은 막히고 삶은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작은 흐름이라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더 이상 크게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깊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이 만나는 대신 한 번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멀리 나가는 대신 짧은 접촉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줄어든 삶이 아니라 다르게 성숙해진 삶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그 안에서 무엇이 살아있는지를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호기심이 남아있는지, 감각이 깨어있는지, 누군가와 이어지고 싶은 마음이 아직 숨쉬고 있는지, 이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면 삶은 아직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속도가 느릴 뿐 멈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하지만 불교에서는요, 시작을 거창하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가 바뀌면 그것이 곧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작은 더 작아지고 그 대신 더 진해집니다. 그 작은 시작이 삶 전체를 다시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만 있는 자신의 모습이 조금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쉬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이 관점은 자기 자신을 다시 존중하게 만듭니다. 존중받는 마음은 다시 움직일 힘을 회복합니다. 억지로 끌어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깥을 향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부드러워지면 밖과의 관계도 다시 열립니다.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남의 속도를 기준으로 삼지 않을 때 삶은 다시 숨을 쉽니다. 그 숨결이 느껴지는 순간 집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를 마음에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살리는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이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든 창가에 서서 빛을 느끼는 것이든 누군가에게 안부를 건네는 것이든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 안에 자기 자신을 향한 생명이 담겨 있는지입니다. 집은 삶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밖은 두려운 공간이 아니라 아직 나를 기다리는 세계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억지로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이 완전히 다치지 않도록 아주 작은 흐름 하나만 오늘도 이어가면 충분합니다.